인덱스를 좀 보는데 미와 위안 보시게 되면 네 미와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달러의 강세가 보입니다. 그렇죠? 달러하고 유로와 강세가 보이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올라가죠. 그리고 근데 원화는 뭐 아시다시피 원화 쪽은 워낙 원화가 워낙 약세예요. 우리나라 또는 솔직히 그렇게 현재로서는 값어치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죠 뭐.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굳이 뭐 제가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뭐 값어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값어치가 있어요라고 예, 좀 그런 헛소리 떠들어대는 되는 것도 웃기죠. 네, 그래가지고 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원화 쪽이 가장 좀 약세 모양새가 네 존재를 합니다. 현재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위안화가 가장 예, 강세고요. 그 다음에 엔화, 달러, 원화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차익이 있어서 환차익이 아니라 그 통화에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좀 올라가냐면은 위안화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눠 드렸지만 국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국력이라고 한다면 약간 피부에 와닿지 않는 용어일 수가 있는데요. 경제력이라고 한다면 피부에 좀 와닿겠죠. 예.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가 그 OECD 선행지수를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렸잖아요. 그거 보시게 되면 중국이 가장 경제 성장률이 좋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 뭐 우리나라가 가장 꼴찌겠죠. 네, 지금 그런 모양새죠. 뭐 그게 이제 바로 환율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봐보세요. 다 지금 원화가 다 네, 위안보다도 네, 약세고 일본 엔화보다도 네, 약세. 오늘 약간 올라오긴 했다. 원화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약세긴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USD 당연히 달러보다도 당연히 약세겠죠 뭐.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거 좀 확인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그 달러가 좀 강세 모양새를 띄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체크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당분간은 제 방송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듯 싶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 환율의 어떤 역학관계는 경제력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 물론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아, 지금 여하튼 원화가 지금 오늘도 약간 올라갔죠. 1319원으로 다시금 올라간 모양새가 있죠.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환율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원화가 약세가 된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뭐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배당에 대한 역순금, 그러니까 지금 배당 나오고 배당 많이 주고 있잖아요. 예, 배당금을 받고 있는데 그 배당을 받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고국으로 예, 보내겠죠.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배당의 역순금에 의해서 저번 주에 8천억 원이 8천억 달러인가요? 예. 8천억 원인가? 예, 8천억 원이 이렇게 예, 미국으로 송금이 됐고요. 이번 주에는 4조 원이 예, 송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당금으로만. 뭐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하튼 간에 역송금이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월에 경상수지가 네, 1월에도 경상수지가 적자였잖아요. 예, 2달 연속 계속 적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한국의 경제력이 예,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원화가 약세일 수밖에 없는 모양새.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될 때는 미국 경제가 좋아질 때라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이런 건데 최근에 뭐 여러분들
또 아시다시피 달러가 약세 모양새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쵸? 올라가긴 하는데 경제가 안 좋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하튼 간에 그 환율이란 부분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경제력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 중에 한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들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월, 1월 다 경상수지 적자. 뭐 무역수지는 뭐 계속 적자잖아요. 예, 무조건 적자잖아요, 지금은. 작년 2분기부터 계속 적자잖아요. 예, 지금까지 무조건 적자. 근데 무역수지는 아예 언급도 안 하죠. 왜? 쪽팔려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무역수지는 언급할 조차도 안 됩니다, 진짜. 지금은. 그나마 좀 언급할 수 있는 게 경상수지죠. 그나마 경상수지가 최근에 적자로 돌아섰으니까. 그나마 한 두 달 뭐 연속입니다. 이렇게 떠들어댄 건데. 예, 하여튼간 좀 창피한 수지입니다. 하여튼. 여하튼 간에 환율이란 부분의 그 기준점은 그 나라의 경제력이에요.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달러가 약간 강세로 좀 돌아서 부분 있죠. 왜냐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의 모양새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위안화가 또 강세가 될 때도 마찬가지야. 하여튼간 그 나라의 환율이 강세가 되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력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 또한 또 중국의 경제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요소겠죠. 예, 여하튼 간에 무조건 환율은 뭐예요? 그 나라의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 좋으면은 환율은 강해집니다. 예,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 나라의 환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환율을 볼 때 뭘 이렇게 말이 꼬지? 뭘 고민하면 되죠? 네, 그 나라의 경제를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거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CD의 그 경기 선행 지수를 함께 보았잖아요. 네, 보았을 때 어땠었나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저도 또 그 중간이 아니라 뭐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한 달 전인 3주 전인가? 3주 전에 좀 봤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더 체크를 해보죠. 경기 선행지수를 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긴 하겠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아니라 이렇게 안 돼. 아직까지 이제 로딩하고 있네요. 네, 여하튼 로딩하는 동안 좀 로딩 다 됐다. G20 말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위에 일본, 한국, 그다음에 중국까지 포함합니다. 중국 이렇게 포함을 하고서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이해한다면 잠깐만. 잠깐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된 거지? 맞죠? 현재 여기 데이터에 의한다면은 네, 현재 데이터에 의한다면은 뭐 아시다시피 한국이 예전에는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그쵸? 1분기까지 여기 써 있죠? 2021년. 네, 1분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좋았던 나라입니다. 여기 보죠. 쭉 올라가죠. 중국을 제치고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좋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쵸?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집니다. 쭉 곤두박질 치죠, 완전. 곤두박질 쳐도 이때까지만 해도 1등이었어요. 곤두박질 쳐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데드크로스가 되죠. 데드크로스가 되면서 이제 미국보다도 더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일본보다도 더 안 좋아지고 마지막으로 중국보다도 더 안 좋아지면서 전 세계에서 꼴찌가 되는 나라가 돼버렸죠. 네, 그래도 지금은 보니까 일본이 경기 선행지수가 긍정적인 면이 있네요.
그 아래가 이제 중국이고 그 아래가 미국이고 맨 아래 꼴찌가 한국이네요. 일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그 경제 정책을 한 게, 기시다 총리가 그 소득주도 성장을, 네, 소득주도 성장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일본이 그 뭐죠? 물가 지수가 약간 올라가면서 경기가 그나마 나아졌죠. 그나마. 약간 나아진 거지, 약간. 뭐 너무 좋아진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한다면 일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한다고 볼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일본의 엔화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 엔 선물이 올라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아시죠? 일본 엔 선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타이거 일본 엔 선물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일본엔 선물이 쫙 예, 올라갔죠. 엔화가. 네, 그런 상태고 음, 여하튼 간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간에 환율은 다른 거 없고요. 그 나라의 경제력을 보시면은 환율의 어떤 그, 뭐랄까?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 환율은 요 정도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달러 통장 말씀드렸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금리 쪽 말씀드린다면, 그,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금리 종결 시점에 대한 예상 시기가, 미국은 2분기로 좀 예상한다고 하고, 유로존은 3분기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예상치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간에 뭐 금리 종결 금리 인상 종결이죠. 인상 종결. 근데 뭐 종결했다가 뭐 미국이 만약에 2분기에 금리를 종결한다는 어떤 뉘앙스를 약간 풍긴다면 아무래도 터미널 레이트가 있다는 거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왜냐면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아이 뭐 종결한다 이렇게 떠들어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금리 안 올릴 거야 이렇게 안 떠들어대거든요. 그냥 이제 이 정도로 좀 보고 있다 이런 거죠. 유로존은 3분기로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터미널 레이터가 뭐 완전 마지막 레이트, 마지막 인상치가 저는 연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간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은 환율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력이에요. 예, 그 나라의 경제력만 보면은 이 환율이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관점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경제가 우리나라가 좋나요? 예, 터무니없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너진 상태죠. 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예, 뭐 우선 반도체도 무너진 상태고요. 반도체가 1분기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보셨잖아요. 발표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래도 효자 상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하튼 간에 그렇게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부분 적자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6천억 원까지 떨어진 부분은 충격적인 상황이죠. 거기다 뭐 다 아시다시피 PF 대출이라는 리스크도 있고 새마을금고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우리나라 그 원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약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그 달러가 강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달러가 강세입니다. 달러가 약세입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달러는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물론 터미널 레이트가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달러가 너무 변동성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환율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제력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치솟아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환율을 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이 물론 그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그 나라의 경제력을 보면은 그 나라의 그 환율의 어떤 앞으로의 흐름을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가장 펀더멘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은. 네, 그러면 환율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점, 네, 그거 대해서 네,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좋아요. 네,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환율에 대해서는.